경찰도 사건 직후에 남편을 가장 먼저 수사를 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망한 아내의 시댁 식구들은 4명의 가족이 사망했음에도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한 주민의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한 당일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집에 오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이 남편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집에 오기로 한 날에 불이 났는데 또 남편은 안 왔잖아요. 현장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뭔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네. 경찰은 바로 남편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고 가장 먼저 해당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별거 사실에 대해서 남편은 화재 발생 1년 전에 자신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병변 장애 6급 진단을 받았고 온몸에 철심을 박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 본가에서 요양하면서 가족들과 따로 살게 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하필 남편이 오기로 한 날 불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경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사건 당일 남편이 집에 왔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집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서 과자와 장난감을 사줬고 오후 5시경에 헤어졌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 왔었다는 거는 사실이고 5시 이후 알리바이도 확인이 됐나요? 그 화재가 밤에 났으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집에 불이 난 시간에 남편의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남편은 자신의 동생과 함께 강릉 숙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됩니다. 이로써 남편은 방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네요. 누구야? 뭐 다른 사람이 있었나? 주민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다른 진술한 건 혹시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탐문 수사를 해서 진술들을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주민이 증언을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사망한 그 피해자 여성 그 전과 달리 잘 웃지도 않더라라는 진술이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우울증 약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진술을 한 주민이 경찰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사망한 여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자살하는데 그렇게까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나요? 그 말은 뭐 자기 애 셋을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는 건데 좀 믿기 힘든데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그 발자국도 보면. 그리고 사망한 여성에게는요. 빚이 있는 듯한 정황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사망한 여성의 엄마와 친언니에게 1,800만 원의 빚이 적힌 차용증을 보여주면서요. 사망한 여성 대신 유가족이 좀 갚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장례식장에 와서 그 서류를 들이대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게? A가 아니죠. 그러던 중에 경찰은 결정적인 진술까지 확보합니다. 사망한 여성이 자기는 죽을 때 절대 혼자서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지? 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사망한 여성과 아주 친하게 지낸 언니였던 이 씨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여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그 모습을 본 이 씨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일자리까지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뭐 학부모로 만나면 아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집안일에다 고민 상담할 수는 있죠. 그래도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 이 씨 그분이 좀 알고 있는 거 보면 많이 의지하고 공유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씨는요, 이 사망한 여성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여성의 가족들을 위로를 하면서 함께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나 봐요. 본인도 힘들면서 남의 가족까지 챙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런데
어느 날 사망한 여성이 이 씨에게 혼자서 안 죽는다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경운기에 휘발유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 휘발유가 들어가니 물었다고요? 화재 원인이 휘발유였다고 했잖아요. 뭐야? 뭐지? 그런데요, 이 씨의 이런 진술이 추후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요, 공식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휘발유라고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휘발유라고 발표를 안 했는데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불을 지를 때 휘발유를 썼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알고 있다는 건지. 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망한 일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 첫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이었다라는 한 주민의 진술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네네. 두 번째, 사망한 어머니의 경우에 우울증 약이 떨어지면 불안해했고 죽음을 언급하게 했다. 이런 이제 진술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와서 1,800만 원의 빚 유가족에게 대신 갚아달라라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예요? 네, 주민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한 여성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던 이 씨였습니다. 그 언니가 다 진술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진짜 친했으면 그렇게 차용증을 보여주고 갚아달라고 장례식에서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주민의 진술 때문에 남편이 범인으로 의심도 받았고. 근데 이 씨 한 사람의 말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자, 그런데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집안 신발장에서 방화 사건의 진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뭐가 또 있었어요? 바로 두 사람의 금전 거래 내용이 적힌 차용증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0만 원을 빌려주고 68만 원을 갚았고 다시 200만 원을 빌려주고 80만 원을 받고 이런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와 지금 피해자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남은 빚은 1,800만 원.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여자야? 사망한 여성이 아니라 언니인 이 씨였습니다. 오, 소름. 어머, 근데 저걸 또 달라고 한 와, 거예요? 완전 사이코패스네. 받을 돈이 자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갚는 걸로도 모자라서. 유족한테. 네, 저 집의 불은요, 안방과 거실 소파 근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신발장은 크게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장 안을 수색한 경찰이요, 깊숙한 곳에서 진짜 차용증과 현금 900만 원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마 빌린 돈 안 갚으려고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가짜 차용증도 만들고. 그래서 경찰은 저는 이 씨를 방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 당일에 행적 수사를 하게 됩니다.